이제 다음번에 0.25나 0.5 정도로 내려가지 않겠나. 0.25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마스에 증시가- 산타랠리 가능성은 있죠. 자, 박사님,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거의 한 3% 이상 급등했고, 오늘 월요일은 이제 거의 보합이긴 했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한 이유 가볍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현재 상황 좀 점검해 주신다면.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가 되게 높아졌죠. 그렇죠. CPI 때문이죠? 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7.7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뭐가 대수냐 했지만 최근 이코노미스트, 저를 포함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제 전망치는 8% 전후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7.7이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했죠. 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환호했고 특히 계속 올라가던 근원 인플레 네.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 물가도 네. 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니까 흐름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이제 드디어 연준의 피벗 예, 정책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은 네. 거의 확실하지 않냐 이런 기대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미국 10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7.7% 기록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그럼 11월, 12월도 이제 남았잖아요. 박사님이 더 뚝뚝뚝 떨어진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죠. 저는 인플레 피크는 5월, 6월이었다고 보는 쪽이고 네. 5, 6월에 이제 피크를 쳤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 네, 지금 뭐 미 증시 좋고 그러지만 그래도 80불대 머물러 있을 정도로 기름값 떨어지고 또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도 뚝뚝 떨어졌고 여기에다가 세계 곡물 가격 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인플레이션들의 충격을 준 요인들이 결국 전쟁과 공급 사슬망의 병목 현상, 거기다가 이제 흉작,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은 이 충격들이 이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더 간다 안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야 재고를 더 늘려야 돼,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한 사람들과 아니야 이제 피크 쳤어라는 사람들 사이에 좀 논쟁이랄까 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포지션 차이가 시장에 반영되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것일 뿐이지 인플레는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추가 이제 CPI였으면 사실 이 첫 번째 단추보다는 이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12월 한 번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연준 좀 이제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된다. 이게 첫 번째 보이고요. 그래서 0.75 네 번 인상했었는데 이제 다음번에 0.25나 0.5 정도로 내려가지 않겠나. 0.25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연준의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들 변화 보면 한 20bp, 30bp씩 뚝뚝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년 1월까지는 일단 올린다고 보는 게 대세니까 그러면 두 번 올리면 0.25 올리면 4.5 아니면 한 번 50bp 한 번 25bp 하면 7.5 이렇게 됐는데 5%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은 일단 약간 후퇴하는 정도니까 인플레이션 동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속도 조절의 순서는 0.5, 0.25인데 0.5보다 0.25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0.25 그다음에 0.5 그전에는 원래 사실 0.75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 박사님은 7호는 거의 가능성이 가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다. 네. 일단 연준이 그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플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가 실업률인데 이 실업률이 이번에 0.2%포인트 상승한 3.7 정도로 일단 좀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다가 이제 세 번째로 보는 지표들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 금융위기 가능성들인데 이게 이제 좀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만 진정되더라도 연준은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의지들은 좀 약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0.5에서 0.25 사이 근데 저는 0.25가 맞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12월에 연준이 0.25를 하면 진짜 작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크리스마스에 산타랠리 가능성은 있죠. 산타랠리. 예, 이제 다만 산타랠리를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이나 이제 테크 관련 기업들은 이제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갭 하락했던 레벨들이 있어요. 그런 레벨들을 뚫기 위한 매물 소화의 과정들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너무 폭등하면서 지금 벌써 2,400 후반으로 2,100까지 떨어졌다 2,200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제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2,200대는 뭐 떨어져도 2,000이니까 뭐 사도 그래 뭐 크게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 또 놓쳤다 부담스러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스탠스를? 예, 제가 뭐 맨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지금 새로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네네. 새 돈이 생겼다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할 것인가, 물타할 것인가, 아니면 새 돈을 들고서 다른 종목을 살 것인가를 물어볼 때 네. 후자로 만약 답이 나온다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라는 거죠. 즉 시장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그리고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여기는 자신 있다, 여기는 미래 전망이 밝다고 본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갈아탈기에죠. 이 하락장에서의 반등은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수 있는, 이전에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또는 실적 좋은 회사, 실적이 악화되는 회사 할 것 없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나쁜 주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알게 되거든요. 이게 다음번 시장이 앞으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이 회사가 정말 주도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고민들, 판단들 주식 가격이 하락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즉 시장이 아주 쭉쭉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적인 랠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쪽에 있는 거죠.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이제 매물벽을 뚫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물벽은 2600 전후에 있는 강력한 매물벽이 있고 미국 나스닥은 12500에서 13000 사이에 있는 매물벽이, 어마어마한 매물벽이 있는데 이제 그 둘을 뚫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한 번의 모멘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제 희망을 좀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가 확 떨어지면서 점도표가 그렇게 크게 조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9월 점도표에 비해서 12월 점도표가 크게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아니면 계속 12월이 됐는데도 유럽의 혹한 리스크들이 사라진다거나 뭔가 새로운 호재가 있으면 거기를 올해 연내 뚫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그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그 매물벽을 소화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해라. 포트폴리오 재구축에서는 좀 어떤 주식 팔고 어떤 주식 사고? 저는 뭐 매번 그 이야기하는 게 비슷해서 그 종목 이야기는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주식을 2개만 지금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트코랑 그리고 스타벅스를 고르겠습니다. 예, 이 기업들 실적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데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예,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뭐 보면 많이 빠져 있거나 조정이 크게 받은 후에 반등 정도,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정말 불황에도 엄청나게 앞으로 뭐 불황이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주식은 오를 수 있지만 불황은 더 심해진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경기가 점점 하강할 때 주식시장은 오히려 그 전에 바닥치는 게 일상이니까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실적 장세가 이제 진행될 테니까 역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의 어떤 유지 가능성,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지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 막 자르는 업종에서 대대적인 기업 이익의 개선이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비용이 많이들 소모되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에이션 레벨들이 되게 매력적이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가능하다면 강한 혜자를 가진 브랜드 가치, 고객의 충성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류의 기업들이 참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코스트코와 스타벅스는 둘 다 소비재 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을 고른 이유는 불황이지만 못 줄이는 소비지. 그러니까 이제 불황에 우리들이 느끼는 그 소비의 패턴이 뭐냐면 대규모 지출은 못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요즘 차량 주문하신 분들 취소한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러겠죠. 그래도 뭐 아직 2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소비의 특성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시적 소비는 최소화하거든요. 그 과시적 소비에서는 결국 자기 취향에 관련돼 있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취향적 소비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저가 굉장히 값싸고 할인 많이 해주는 걸 사겠죠. 이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아니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버크셔 스웨이를 사는 게 지금 좋은 타이밍 아닌가. 버크셔 스웨이예요? 예, 버크셔 스웨이 주가가 또 조정을 좀 받아서 버크셔 스웨이가 망했다, 뭐 거의 실적 안 좋다는 소리가 들릴 때가 찬스잖아요. 버핏 영감을 모욕한 사람들이 항상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2의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 잘 된 거 본 적 없고, 이번에도 또 예, 코인 업계에 제2의 워렌 버핏이 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은 뭐 21조인가 한 번에 거의 빵원이 된 가깝다. 뭐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고요. 버나마나 그 전에 뭐 다른 자산이 있겠죠, 당연히. 예, 또 그 전에 미스테리어스 아웃플로우라고 그렇게 블룸버그 기사에 뜨던데, 이제 파산 전에 바하마에 있다며 회사가 바하마에서 뭐 대규모의 인출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람은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 아무리 평판 좋고 뭐 그러더라도 네네. 고난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들려오는 소리는 이 사람도 뭐 그렇게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네. 수영장에 물이 빠져야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은 일단 수영복 안 입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망신을 당하는 중인 그런 장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자를 가지면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상당히 이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리스크 있는 투자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트코랑 스타벅스, 버크셔에스 그럼 국내에서는 좀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쪽이 뭐 딱 음식료 업종 기업들이 음식이 없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고요. 네. 환율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올라갔던 가격이 인하하나요? 안 하죠. 예, 그런 기업들이 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이 정말 제로 코로나 하게 된다면 혜택들을 또 볼 수 있는 데들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좀 너무 기대를 많이 걸었다 실망한 적이 있어서 그건 좀 확인하고 투자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수출주들인데 수출주는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 저렇게 높은 수준이 있다가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수출주들이 좋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막 급등하고 그럴 때는 대응도 못하고 사업 계획도 못 세워서 허둥지둥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환율이 좀 뭐 이제 급락하고 있지만 이 급락이 어느 선에서 레벨이 이제 정지되고 박스권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정말 장사하기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환율을 활용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적극적인 마케팅,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잘하는 그런 어떤 밀어내기, 물량 떼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조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인 거고요. 저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말씀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네, 저는 고생은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에 이제 선행하는 여러 변수들을 보면 아직 좀 더 가격 하락은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이 성수기인데 이 정도 가격 하락이면 내년은 정말 어떨지 걱정되는 사실 그런 레벨이에요. 그런 레벨이지만 환율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익 못 낼 회사는 또 아니잖냐. 그렇다면 고점 대비 사실 거의 반토막 났다 올라온 건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들 그 리스크는 그렇게 제약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했던 거 저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인텔 낸드 인수할 때도 좀 비싸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중국 공장이라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 뭐 2, 3년 정도 시간은 받았지만 그죠?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이제 3년 유예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과연 그 안에 그걸 투자했던 돈을 다 뽑아낼 수 있을까? 그 3년 뒤에도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과연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못 돌릴 거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도 시안에 있는 공장들 저거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불확실성들은 남아있는데 최근에 투자했던 게 좀 그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기술주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지난주 금리 완전히 폭등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스닥의 상승에 아마 힘입어서 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는 다시 또 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을 아까 했던 건데 이거 포트폴리오 재구축의 기회로 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등했으니까. 예, 반등했는데 반등했다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싼 가격이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90% 폭락하면 원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900% 올라야 되거든요. 네. 주가가 90% 빠졌다면 원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900% 올라야 돼요.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다시 예전 가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물을 타야죠. 근데 그럴 자신이 없지 않냐. 저는 그게 좀 훼손되지 않았냐라고 보는 쪽이니까 저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자는 쪽이죠. 자, 지금 환율 말씀해 주셔서 환율이 지금 1319원대 이제 급작스럽게 1400 밑으로 떨어졌는데 급락한 이유 어떻게 보시고? 두 가지죠. 예, 첫 번째는 우리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달러 시장인데 거기 미국 달러 가치가 인플레 정점 뭐 이런 기대들로 좀 달러의 가치가 약세를 보인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중국 탈출한 돈들이 한국 온 게 또 예, 그 뭐 물론 이제 중국이 탈출하는 돈들을 잡기 위해서 중국도 사실 그 외환이 그런 식으로까지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건 2015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을 저희들은 소규모 외환위기였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소규모 외환위기 이후에 중국 경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보듯 중국도 빠져나가는 외화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로 코로나 또 한다 그랬다 아니라 또는 당국은 또 다르다 뭐 말은 많지만 아무튼 중국이 저 정도로 급하게 절대 완화 안 한다 그랬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도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걸 보이는 건 결국 외화가 나간 게 제일 크지 않냐. 근데 이제 중국에 투자돼 있던 돈들은 아시아 시장 내에서 중국에 일할 투자돼 있었던 것들을 뺀 거니까 그 돈은 이제 다른 아시아 시장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펀드에서 환매가 이루어지면 한국 주식, 미국, 중국 주식, 대만 주식 다 팔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 돈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아 시장에 돈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또 우리나라 환율을 떨어뜨린 면이 있죠. 환율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박사님과 함께 이제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공동 저자로 또 밑에 다른 분들과 함께 책을 썼는데 박사님 파트가 1파트인데 저 환율 떨어질 때 자기 책의 첫 파트에 뭐가 있냐면 슈퍼달러 이제 킹달러가 주춤하다 있거든요. 박사님이 혹시라도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혹시 적었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봤는데 딱 다행히 이제 슈퍼달러, 킹달러가 이제 주춤한다. 우리 좀 잠깐 붉어진 거 느끼세요, 우리 둘 다? 저도 이 책 나온 긴장했어요, 야, 이게 책 나온 지 며칠 만에 이게 전망이 너무 틀리면 어떡하나. 제가 언제 돌아선다 이런 건 절대 못 맞추고요. 네. 종목도 자주 틀리는데 네. 큰 방향은 잘 안 틀리잖아요. 네. 네. 살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책 이런 내시면서 무서운 주문은 가슴이 좀 내려앉았어요. 나 뭐 잘못 적었나 싶어서 네. 다시 봐야지. 자, 지난 2022년 돌아봤을 때 이제 경제에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하신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박사님? 킹달러에 그죠? 킹달러가 최고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었고 네. 두 번째가 당연히 인플레. 인플레. 그죠? 세 번째는 긴축이었죠. 그죠? 긴축. 네, 정말. 근데 이게 같이 엮여 있었죠. 네. 킹달러가 일단 첫 번째고 환율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뭐 트리플 약세. 그렇죠. 인플레가 일단 뭐 환율 상승하면서 또 인플레가 날 수밖에 네. 없고요. 환율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 나고 또 환율 상승하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 다 파니까 주가 폭락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금리 뭐 금융시장에 문제 생기니까 환율 뭐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기 시작하면 부동산도 버틸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킹달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킹달러가 왜 벌어졌나 하고 봤더니 미 연준이 3월부터 눈이 빽 돌아서 금리를 그렇게까지 저도 금리를 이렇게 올릴 거라고는 이제 올린다 쪽에 서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말하신 분 전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못 뵌 것 같아요. 4연속 자연 스텝은 처음이죠. 예, 그래서 무려 3%를 한 방에 이렇게 사실상 올린 셈이고 그 전에 올렸던 것까지 해서 이제 4%가 됐는데 여기서 또 더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뭐 0.25냐 0.5냐를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지 0.75는 좀 많이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강력한 긴축이 정말 저는 언제 한 2004, 5년? 2004년, 5년 그때 1년에 8번 베이피 스텝 하면서 이제 그때도 2% 올렸거든요. 1년에. 근데 지금 올해는 1년에 거의 4%를 올린 거니까 이만큼 강한 긴축은 사실 저도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거의 처음 겪어보는 정도의 강한 긴축이어서 이제 굉장히 그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제 뭐 저희들 생각에는 뭐 이런 긴축의 흐름들이랄까 이런 어떤 강력한 통화 긴축은 좀 올해 연말 내년 초가 피크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2023년 경제 전망이랑 2023년은 좀 어떤 키워드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완화로 완화. 정말 이게 추세가 사라진 건 아닌데 그렇게는 아직 단언할 수 없으니까 뭐 달러 강세, 금리 인상, 긴축 뭐 이런 것들이 뭐 끝나진 않았잖아요. 이거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더 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피벗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완화. 그러니까 모더레이트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좀 돈을 이제 긴축, 쪼이기만 했던 것에서 잠그는 속도를 좀 늦춘다든가 아니면 풀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년 트렌드서가 어쨌든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근데 이제 돈을 주제로 이제 한 트렌드서는 많지 않았는데, 요거 이제 박사님 집필 하시게 된 혹시 이유랑, 그리고 이 책 이제 출간하시면서, 어째 박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 이때 뭘까요? 이제 이 책 쓸 때는 10월에 우리가 쓴 거니까. 야, 진짜 무서울 때 썼잖아요. 근데 좀 역발상의 자세? 정말 세상이 깜깜할 때 그때가 그 해 뜨기 직전 새벽에 그때가 제일 어둡거든요. 그때 또 불도 다 꺼져 있고 그럴 때가 제일 무서운데 그때 시장의 회복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들을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킹달러였으니까 그 킹달러가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
이런 쪽에 좀 힌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안 틀려서 다행입니다. 네. 첫 질문을 그렇게 주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무서웠어. 슈퍼달러, 킹달러가 주춤하다. 첫 페이지에 이거 슈퍼달러는 계속될 것이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자니까. 아, 무서워요, 김 작가.